엄마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서연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칠순 기념 유럽 여행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틀 동안 텅 빈 빈소, 홀로 앉아 엄마를 배웅하던 서연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멍청하다고, 눈치 없다고, 투명 인간처럼 무시당하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지혜롭게 참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해라.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매일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남편이 출근하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비밀을 담은 증거를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10년 동안 참았던 건 바보여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준비된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연은 회식 자리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둘러앉은 테이블은 시끄러웠어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였어요. 37이 된 서연은 여전히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호는 광고 대행사 팀장이었고 회식은 한 달에 두세 번은 있었죠. 그녀는 늘 조용히 따라왔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그럴 예정이었어요. 팀장님, 사모님이 진짜 말씀이 없으시네요. 후배 직원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 직원을 봤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목소리는 또렷했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원래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고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서연은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유리잔을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차가운 물이 담긴 잔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들 다음 안주를 기다리거나 다음 농담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결혼 초부터 그녀는 이런 말들을 들어왔죠.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했고, 시누이는 너는 좀 나무 인형 같아라며 웃곤 했습니다. 남편도 친구들 앞에서 종종 그런 농담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차분해서. 차분하다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사실 그 뒤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재미없다. 존재감 없다. 무기력하다. 서연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은 조수석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카페, 옷가게.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죠. 오늘 좀 말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잖아.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짜증이 섞인 피로였죠. 서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핸들에 집중한 채 정면만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 건지 헷갈렸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됐어.
원래 그러니까.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12층 버튼이 켜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어요.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서연은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보이지 않았죠.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은 보였어요. 조용한 얼굴. 그게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순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침묵이 무지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요. 그녀는 말하지 않는 대신 듣고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순간에 위선적인 미소를 짓는지, 신우이가 언제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죠. 서연의 침묵은 불필요한 소모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지혜롭게 참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저 무기력으로 읽혔어요. 주체성 없는 사람, 의견 없는 사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낙인 찍혔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평생 반찬 가게를 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는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죠. 손님들에게는 늘 웃으며 인사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어요. 그런 엄마가 가끔 말했습니다. 서연아, 참는 건 괜찮아. 하지만 끝까지만 참으면 병이 된다.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 밤 서연은 그 말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아까 유리잔을 쥐었던 손이었어요. 손바닥에는 아무 자국도 없었지만 아직도 그 차가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예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녀는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뭔가를 시킬 거였죠. 그리고 그녀는 또 조용히 따를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까요? 서연은 그 생각을 하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만이 밤을 밝히고 있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 그렇게 오늘도 서연의 하루가 조용히 끝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물기가 묻은 손을 재빨리 앞치마에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서연 보호자님이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경옥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은 싱크대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심하게 한 지 2달쯤 됐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숨쉬기 힘들어 하시더니 결국 병원에 가셨죠. 그리고 일주일 전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디가?
병원이요. 엄마 검사 결과 나왔대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TV를 봤습니다. 심각한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서연은 현관문을 열면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같이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는 평생 아프신 적이 없었어요.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하시면서도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가셨습니다. 감기 걸려도 이까짓 거 약 먹으면 낫는다며 참으셨죠. 서연이 어렸을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 9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 엄마가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5층 호흡기내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폐 사진이었습니다. 하얗게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폐섬유화증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서연의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폐섬유화증? 그게 어떤 병인가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의 경우 오랜 기간 주방 연기에 노출되신 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방 연기, 반찬 가게, 30년. 치료는 되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흘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입원실에 계셨어요. 4인 병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는 얼굴이 많이 여위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엄마. 서연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니?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고 거친 손이 아니었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엄마는 또 웃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아파도 괜찮다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엄마, 이제 가게 정리하세요. 푹 쉬셔야 해요. 에이, 아직 멀쩡한데 무슨.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가 엄마의 전부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을 그곳에서 사셨어요. 그게 엄마의 삶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진호는? 엄마가 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요. 나중에 온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요. 서연은 그날 저녁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무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와 산소 공급기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서연은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폐섬유화증이래요. 그래, 그거 심각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이 도와주러 못 온다고 전화한 거니? 나 봉사활동협회 회장인 거 알지? 며느리인 네가 쫓아다니면서 일해야지. 당장 내일도 봉사활동 있는데 지금 전화하면 어쩌자는 거야?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어머님,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프세요. 그래, 그래도 넌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집이 니네 집이잖니. 너 남편 있잖아. 진호 생각도 해야지. 남편 뒷바라지, 시댁 뒷바라지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야. 친정 엄마는 친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넌 시집 식구들 신경 쓰는 게 먼저 아니겠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친정만 알지 시집은 뭐 남의 집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편하다고들 하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걱정이나 위로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못 가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창밖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점심은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죠. 설거지와 빨래는 밤에 했어요. 남편은 불평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왜 이 모양이야? 미안해요. 엄마 병원 다녀오느라. 그래도 집은 챙겨야지. 내가 밖에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면 어떡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진호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 맞아? 언니, 지금 엄마가. 그래도 남편은 챙겨야지. 가정이 먼저잖아. 서연은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알았어요. 앞으론 더 신경 쓸게요. 넌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 균형 감각.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균형이라니요. 병원에서 엄마는 조금씩 약해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차올라 몇 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서연아. 네, 엄마. 너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어요. 뭐가요? 결혼 생활, 시댁 사람들, 다 괜찮아?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딸을 키워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이었죠. 서연아, 참는 건 좋은데 그냥 참지만은 마라. 엄마, 때를 봐. 그리고 그때가 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롭게 참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해라. 엄마는 다시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혜롭게 참고 때가 되면 행동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지나가며 서연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건 조금 더 후의 일이었어요. 엄마의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수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서연은 알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엄마 위급해요. 병원 갈게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4인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의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서연을 봤어요. 오후 4시 4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고통 없이 편안히 가셨습니다. 서연은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완전히 식어버린 손이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서연은 엄마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죠. 죄송해요, 엄마. 제가 늦었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엄마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회의 중이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지금?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그게 지금 좀 곤란한데. 뭐가 곤란해요? 우리 내일 출국이잖아. 엄마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 가는 거 기억 안 나? 서연은 멍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여행. 유럽 2주일 일정이었어요. 여보, 이거 항공권도 다 끊었고 호텔도 다 예약했어. 지금 취소하면 손해가 얼마인데. 그리고 엄마 칠순인데 우리가 안 가면 어떡해. 당신, 장모님은 돌아가셨잖아.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근데 우리 엄마는 살아계시잖아. 엄마 칠순을 어떻게 취소해. 너도 이해해줘야지. 서연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장례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가족들이랑 여행 다녀올게. 2주일이면 되잖아. 그 정도면 장례 다 끝나지. 2주일이요? 너 혼자 좀 해. 엄마한테 말했다가는 여행 분위기 다 망칠 거 아냐. 그냥 우리라도 다녀올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은 어두워졌고 그녀의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장례식장으로 엄마를 모셨습니다. 작은 빈소였어요. 영정사진은 엄마가 6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죠. 서연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텅 빈 빈소에 그녀 혼자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빈소에 들르지도 않았어요. 첫째 날 밤은 혼자였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 손님 두어 분이 다녀가셨을 뿐이었죠.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친구 유정이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비행기 표 구하느라 늦었어. 서연아. 유정은 빈소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해외여행 갔어. 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시어머니 칠순 기념여행. 2주일 일정이야. 진호는? 네 남편은? 같이 갔어.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상관없고 살아계신 시어머니가 중요하대. 유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꽉 안아줬어요. 서연아, 울어. 참지 마.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유정아.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 지혜롭게 참으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이제 알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냥 참았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는 달라. 지켜보면서 기억할 거야. 다 기억할 거야. 유정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서연아. 세상은 착한 사람 기억 안 해.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더 이상 참지는 않으려고. 이틀 동안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반찬 가게 단골 손님 몇 분, 동네 이웃 몇 분, 그리고 서연의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유정은 계속 서연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아침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그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윤경옥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재산 상속건입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엄마가 재산이 있었어요? 네. 자세한 건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유정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재산을 남기셨대. 뭐, 어머니가? 서연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반찬 가게만 하셨는데 무슨 재산이 있으실까? 어머니 30년 넘게 일하셨잖아. 모아두신 거 있을 수도 있지. 장례를 마친 날 밤 서연은 혼자 빈소에 남았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앉아 밤새 엄마를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뭘까? 지혜롭게 참고
때가 되면 행동하라.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분명 뭔가를 준비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기다릴게.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되겠죠. 빈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장례를 마친 지 4일째 되는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높은 빌딩 15층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가 나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한서연님 맞으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상을 치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어줬어요.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서연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유언장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수익금을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 지상 12층 규모입니다. 현재 시세로 약 300억 원 상당입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30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초구 서초동 상가 건물. 지상 8층 규모로 현재 시세 약 15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어요. 세 번째, 마포구 합정동 근생 건물. 약 50억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예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20억 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총 자산 규모가 약 520억 원 정도 됩니다.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520억? 그 숫자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엄마가, 고인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강남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셨더라고요. 당시엔 적은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됐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물려준다. 서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조용히 살아도 좋지만 생각은 멈추지 마라. 세상은 지혜롭게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고인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신 게 약 1년 전입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이었어요. 아마 미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1년 전,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건물들은 현재 모두 임대 중입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고요. 관리는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서연님께서는 소유주로만 계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건넸어요. 이쪽은 건물 관리 회사 담당자입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건물 관련해서 결정하실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결정이요? 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건물 리모델링 같은 거요. 소유주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각 건물의 사진과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역삼동 건물은 유리 외벽의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모든 재산은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물려준다. 서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조용히 살아도 좋지만 생각은 멈추지 마라. 세상은 지혜롭게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고인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신 게 약 1년 전입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이었어요. 아마 미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1년 전,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건물들은 현재 모두 임대 중입니다.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고요. 관리는 전문 관리 회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한서연님께서는 소유주로만 계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모든 재산을 딸인 한서연님께 단독 상속하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없습니다. 서연은 유언장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였어요.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게요. 천천히 읽으시고 나가실 때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처음엔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모았는데 내가 장학금 받아서 다녀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았어.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지. 운이 좋았어. 돈이 많이 불었어. 서연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참지만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엄마는 평생 반찬 가게만 했지만 너는 달라.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돈은 도구일 뿐이야. 복수의 도구도 자랑의 도구도 아니야. 내 인생을 사는 도구지. 지혜롭게 써. 그리고 행복해져.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엄마가. 서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어요. 변호사를 불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건 2주일 후였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엄마가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건물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들, 모두 엄마가 3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재빨리 서랍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여행을 잘 다녀온 얼굴이었죠. 남편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야? 2주일 동안 뭐 한 거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꼴 좀 봐. 머리는 언제 감았어?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집 정리는 해야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휴, 집에 오니까 더 피곤하네. 서연은 거실에 서서 남편이 방문 닫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서연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건물 서류를 천천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역삼동 건물 임차인 명단을 보다가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3층 마이너스 브라이트 광고 기획.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남편이 일하는 회사가 자신의 건물에 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를 거예요.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석 달 후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었네요. 회식이었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닦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여보, 뭐 왔어요? 응, 거기 놔둬. 하지만 서연의 눈에 화면이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지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해? 아무것도요. 서연은 개수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서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이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서연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지혜 팀장님 와이프는 눈치 없나 봐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남편 신경 안 써. 원래 조용한 애라. 지혜 다행이다. 저는 팀장님이 좋아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뭐해? 아무것도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조용한 애라.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용한 애, 눈치 없는 애, 신경 안 써도 되는 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참지만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서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건물 서류를 꺼냈어요. 역삼동 건물, 진호앤파트너스 광고 대행사, 계약 만료일 석 달 후. 서연은 펜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에 적었어요. 계약 갱신 안함, 리모델링 예정.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서연입니다. 아, 한서연님. 무슨 일이십니까? 역삼동 건물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어요.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올게. 알았어요. 미안.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미안한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괜히 찔려서 하는 말이었겠죠.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해.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거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역삼동 건물 3층 임차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브라이트 광고 기획이요? 계약 만료가 석 달 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을 정리하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 석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네요.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어요. 외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때가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참으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행동하라고. 서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조용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남긴 건물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명단,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내역. 숫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역삼동 건물만 해도 매달 7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서초동과 합정동 건물까지 합치면 한 달에 1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첫 임대료가 들어와 있었어요. 입금 7,850만 원 역삼빌딩 월세. 서연은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아, 나야. 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진선이도 온대.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는 거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시댁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우리 아파트는 분당에서도 좋은 곳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왔구나, 진호야. 시어머니는 남편만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남편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앉아서 먹어. 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반찬을 계속 덜어줬어요. 진호야,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와, 엄마. 맛있다. 그렇지?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거야. 신우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서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진호야, 요즘 회사는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 의뢰가 줄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엄마.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갱신 안 한대. 석 달 후에 나가래.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리모델링 한다나 뭐라나. 근데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층 임차인들도 다 통보받았대요. 어머, 그럼 어떡해? 다른 데 알아봐야죠. 근데 요즘 역삼동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큰일이에요.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데? 협상 같은 거 안 돼? 잘 모르겠어. 관리회사에서 공문으로만 왔어요. 건물주 이름은 뭐였더라? 남편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경호?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구? 윤경호?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응, 그런 이름이었어. 나이 든 사람 이름 같은데. 어르신이 건물주인가 보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고집도 세잖아요. 협상이 안 될 거예요. 서연은 숟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넌 요즘 뭐해? 일은 안 구해? 아직이요. 에이, 맨날 집에만 처박혀서 뭐하니?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진호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요즘 경기도 안 좋다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던 자신의 말을 잊어버린 걸까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주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하게만 있을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서연아, 넌 좀 더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 맨날 그렇게 축 처져 있으니까 진호도 힘들어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서연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뭔가 더 조용해진 것 같아. 원래도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아예 벙어리처럼 있어.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그래도 진호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회사도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죠. 그러게. 며느리가 좀 더 살림을 잘해줘야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래. 자기 감정만 중요하지 남편 생각은 안 해. 서연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소리가 대화를 가렸지만 다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건물주가 윤경옥이라는 사람인데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응, 장모님이랑 이름이 똑같네. 신기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그 사람이겠어? 장모님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을 리 없잖아. 남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남아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음 날 서연은 역삼동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서 내렸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12층짜리 유리 외벽 건물이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입구 옆에 간판들이 붙어 있었어요. 3층 마이너스 브라이트 광고 기획. 남편이 매일 출근하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2층 꼭대기까지 시선이 올라갔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옆 건물 그늘로 숨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여자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팀장님, 점심 뭐 먹을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진짜요? 그럼 파스타 먹고 싶은데. 그래, 가자. 둘은 길 건너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과 여자가 함께 걷는 모습,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곧 이 건물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조용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들 모두 휴대폰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다음 주 토요일에 봉사단 행사가 있어. 와서 좀 도와라. 무슨 행사인데요? 지역 봉사대상 시상식이야. 내가 상 받거든. 며느리가 와야 체면이 서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봉사대상. 시어머니는 10년 넘게 지역 봉사단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어린이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 돕기. 겉으로는 화려한 이력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사단 후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거리요. 다음 날 서연은 친구 유정을 만났습니다. 유정아, 너 시어머니 봉사단 회계 담당했었지? 응. 3년 전까지. 왜? 혹시 그때 이상한 거 못 봤어? 유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말해줘. 유정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그때 회계장부 좀 이상했어. 후원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거든. 얼마나? 3년 동안 5천만 원은 될 거야. 증거는? 내가 회계 담당할 때 자료 백업해둔 게 있어. 혹시 몰라서. 서연은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뭐 하려고? 다음 주 토요일 시상식. 그때 필요해. 유정은 서연을 물끄러미 봤어요. 서연아, 너 설마. 응.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진짜로 할 거야? 시상식 때 영상 상영하잖아. 시어머니 봉사활동 영상. 응. 그걸 바꿀 거야. 시상식 당일에 USB를 바꿔치기 할 거야. 유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난 과거 회계 담당자였으니까 시상식 가서 인사하는 건 자연스러워. 고마워. 일주일 동안 서연은 횡령 증거 자료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통장 사본, 이체 내역, 시어머니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들. 마지막 화면에는 문장 하나를 넣었습니다. 선행은 빛으로 드러나지만 위선은 어둠에서도 드러난다.
영상을 USB에 담았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은 구청 대강당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줄에 앉아 명품 한복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서연을 봤습니다. 늦었네. 빨리 앉아. 서연은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유정이 들어왔어요.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진행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3년 전에 봉사단 회계 담당했던 최유정이에요. 오늘 박명자 회장님 시상식이라서 축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유정은 자연스럽게 무대 옆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노트북 옆에 USB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행사 준비 많이 했는데 추억이 생각나네요. 유정은 웃으며 말하다가 슬쩍 USB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다른 USB를 꽂았어요. 동작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로 갈게요. 수고하세요. 유정은 뒷줄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됐어. 유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박명자 회장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저 박명자 회장님의 봉사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봉사단 후원금 횡령 증거자료. 제목이 크게 떴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통장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박명자 본인 계좌로 이체 마이너스 1,200만 원. 박명자 본인 계좌로 이체 마이너스 850만 원. 숫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3년간 총 횡령액 5,230만 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화면에는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선행은 빛으로 드러나지만 위선은 어둠에서도 드러난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대강당은 조용해졌다가 다시 술렁거렸어요. 저 사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횡령이잖아요. 신우이가 황급히 일어나 무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도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은 무대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빨리 나가요. 대강당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대강당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유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유정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후련해? 응. 조금.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 봉사단 회장 후원금 횡령 의혹. 시어머니는 봉사단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서연은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거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알았어요. 이제 다음 차례였습니다. 시상식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횡령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봉사단 회장직은 물러났고 SNS 계정도 폐쇄했어요. 남편은 매일 분당 집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현관문을 퍽 차며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나야. 신우이한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큰일 났어. 회사로 내용 증명 왔어. 건물에서 나가래. 석 달 후에 퇴거하래.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건물주가 리모델링 한다나 뭘 하나. 계약 갱신 안 해준대. 역삼동에서 다른 사무실 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윤경옥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름이 장모님이랑 똑같더라. 뭐 동명이인이겠지. 장모님이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을 리 없으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이렇고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밥은? 아직 안 했어요. 에휴,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빨리 해. 남편은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신우이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네, 언니. 너 요즘 회사 일 알지? 진호 많이 힘들어 하던데. 네, 알아요. 근데 말이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요즘 뭐 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진호 일은 도와주지도 않고. 제가 뭘 도와드려요? 사무실이라도 알아보든지 뭐라도 해야지. 진호 혼자 다 하게 놔두면 어떡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일도 그래. 넌 며느리면서 엄마 병문안도 안 가? 어머님 경찰 조사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위로라도 해드려야지. 넌 진짜 생각이라는 게 있어? 남편 힘든 거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 힘드신데도 안 찾아가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너 진짜 이상해. 예전엔 그래도 말은 잘 들었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 혹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태도 보면 다 알아.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은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도 망하게 생겼어. 건물도 나가야 하고 거래처도 끊기고. 서연은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좀 쉬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은 그대로 잠들었어요. 서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서연입니다. 아, 한서연님. 무슨 일이세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사무실로 찾아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변호사를 마주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고 싶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남편분가요? 네. 혹시 이혼 사유가?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후배 여직원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외도예요. 증거는 충분해요. 변호사는 사진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어요. 서연은 대화 캡처 이미지들도 보여줬습니다. 지혜 팀장님 와이프는 진짜 눈치가 없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요. 남편 원래 그래. 멍청해서 눈치도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외도 정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바로 진행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소장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요즘 매일 그랬으니까요. 이제 조금만 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흘 후 이혼 소장이 완성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혼 사유, 외도 증거, 위자료 청구 내역.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좋아요. 이대로 발송해 주세요. 내일 법원에 접수하고 남편분께 송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나.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틀 후 남편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서연은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뭐야, 이거.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 소장? 남편은 서연을 봤습니다. 너 미쳤어?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 이게 뭐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류를 서연 앞에 던졌어요. 외도? 증거? 이게 다 뭔 소리야? 보시는 그대로예요.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요. 후배 직원. 석 달 전부터 만나셨죠?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너, 어떻게?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톡도 받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아무 사이 아닌데 호텔도 드나들고 하나 보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갑자기 왜 이래?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맞아요. 원래는 아니었죠.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해요. 특히 배신당했을 때는요. 배신? 내가 언제? 지난 10년간 매일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매일 저를 무시했잖아요. 멍청하다고, 눈치 없다고, 조용한 애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같은 거랑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해줄게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회사도 이 모양인데 이혼까지 하면 나 어떻게 살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진호한테 들었어. 이혼 소송? 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이 무슨 때라고 이혼 타령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내가 경찰 조사받는데 진호 회사도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며느리면 집안을 지켜야지.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뭐? 못 견뎌?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다들 참고 사는 거야. 저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도 참으셨나요? 후원금 쓰실 때는 안 참으셨잖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상식 때 영상 제가 준비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뭐라고? 저예요. 제가 유정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내가 감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들어있는 역삼동 건물. 건물주가 저예요. 뭐? 윤경옥. 제 엄마예요. 그 건물은 엄마가 제게 물려주신 거고요. 브라이트 광고 기획한테 나가라고 한 것도 저예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엄마는 30년 동안 부동산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다 저한테 물려주셨죠. 그럼 너. 네.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건물주였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당장 분당으로 와. 지금 당장? 왜요? 왜긴 뭐가 왜야.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야. 당장 와서 사과해. 싫은데요. 뭐?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장난해? 내가 우리한테 어떻게 한 건데? 제가 뭘 했는데요? 사실을 드러낸 것뿐인데요. 사실? 너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엄마를 그렇게 망신 주고 어머님이 직접 하신 일이잖아요. 저는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너 진짜.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앞으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 안 들을 거니까요.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와 서연을 봤어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서연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셋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너한테 너무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일도 내가 욕심이 과했어. 인정해. 그러니까 제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발 뭐요? 진호 회사 좀 살려줘. 건물에서 나가지 않게 해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서연아, 제발.
진호가 어떻게 되겠어? 회사 망하면.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너도 진호 아내잖아.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아니에요. 이혼할 거니까요. 너 진짜 매정하구나.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 거야? 서연은 신우이를 봤습니다. 잘해줬다고요? 그래. 우리 집에 받아줬잖아. 받아줬다는 게 무시하고 깔보고 투명인간 취급한 거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 없어요. 명절 때마다 부엌일은 저 혼자 했고 시댁 행사 때마다 불려다니면서 심부름했어요. 그게 잘해준 거예요? 신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장례식 때 다들 해외여행 가셨잖아요. 시어머니 칠순이 중요하니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빈소지켰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친구 하나만 와줬죠.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참지 않기로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진호 회사만은. 서연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서연아, 돌아가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너 이러면 안 돼. 하늘이 벌을 줄 거야. 하늘이 누구 편인지는 두고 봐요. 서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 퇴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새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어요. 회사는 임시로 작은 공유 오피스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날 남편은 역삼동 건물에 짐을 빼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다가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참, 건물주님께서 인사 전하래요. 건물주요? 네. 한서연 씨요. 관리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모님이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축하드려요.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건물주가 사모님이신데 모르셨어요? 아내분인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서연을 봤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다 네가 꾸민 짓이었어?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저였어요. 거짓말이지?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건물주라는 게 그게 진짜야? 거짓말이지? 관리소장이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갑자기 빌딩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너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게 그나마 장모님이 남긴 것도 반찬 가게 하나일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건물을 엄마가 3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30년? 남편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그럼 너 진짜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너 나 바보 만든 거야? 남편이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네가 우리 가족 기만한 거 아니야. 있는 재산 없는 척하고 속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는 모르는 척 한 적 없어요. 당신이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건물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겨주신 거고. 닥쳐. 남편이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컵들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엄마 일도 내가 한 거지? 시상식 때 그것도 내가 꾸민 거지? 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들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서연은 조용히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투명인간처럼 살게 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엌일은 저 혼자 다 하고 시댁 행사 때마다 불러다니면서 심부름만 시켰죠.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내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당신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날 사람으로 취급한 적이나 있어요? 그건 지혜 씨 후배 직원이요. 석 달 동안 만났죠. 호텔에도 갔고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도 하고 우리 결혼 기념일도 매년 까먹고 둘이 외식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여자 만날 때마다 저한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알았어? 다 알았어요. 카톡도 봤어요. 제가 멍청해서 눈치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뭔데? 엄마 장례식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시어머니 칠순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혼자 빈소지켰어요. 이틀 동안 당신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무도 안 왔어요. 유럽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사진 찍고 계셨죠. 그건 엄마 칠순이라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무리 나를 무시했어도 우리 엄마는 무시하면 안 되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어떻게 그래.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에서 결심했어요. 이제 참지 않겠다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러니까 제발.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응? 내가 다시 잘할게. 진짜 잘할게. 안 돼요. 서연아, 제발. 나 이러면 진짜 끝이야. 회사도 망했어. 이혼까지 하면 난. 남편은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그동안 못되게 굴었어. 인정해. 다 고칠게. 서연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마음이 떠났어요. 한참 전에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깔볼 때마다, 바람핀 걸 알 때마다 조금씩 떠났어요. 서연아,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서연은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그냥 제가 움직일 때가 와서 움직였을 뿐이에요. 조용했지만 멈춰있던 적은 없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고 위자료 8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서연의 상속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남편 혼자 남았죠. 시어머니는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선고받았어요. 봉사단 회장 자리는 물론 모든 사회활동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은 역삼동 건물 앞에 섰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건물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건물 꼭대기를 올려다봤어요. 새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KYBUILDING.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이었어요. 왔구나. 와, 간판 진짜 예쁘다. 그런데 KY가 무슨 뜻이야? 경옥. 엄마 이름이야. K는 경, Y는 옥. 아, 어머니 이름. 유정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응. 엄마가 30년 동안 만든 건물이니까. 둘은 나란히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유정이 물었습니다. 건물 1층에 복합문화 공간 만들 거야. 복합문화 공간? 응. 카페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서연은 건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찬 가게 하시면서 늘 말씀하셨어. 사람들한테 좋은 걸 나눠주고 싶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 너 많이 달라졌다. 유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말도 없었는데 이제는 확신에 차 있어. 달라진 게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제 모습을 찾은 거야. 엄마가 보여주신 거지. 유정은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며칠 후 1층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설계도를 보고 자재를 고르고 직접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는 창문을 더 크게 해주세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요. 서가는 낮게 해주세요. 아이들도 책을 꺼낼 수 있게요. 카페 테이블은 넉넉하게 배치하고요. 혼자 오는 사람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게요. 서연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조용했지만 확실했어요. 석 달 후 1층 복합문화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오픈날 서연은 일찍 도착했어요. 아직 아무도 없는 공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큰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서가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카페 쪽에서는 커피 향이 났어요. 어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어르신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공짜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편하게 이용하세요. 와, 대박. 친구들한테 알려야겠다. 서연은 카페 한쪽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책을 읽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 기자인데요. 이 공간에 대해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둘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건물 이름이 KY 빌딩인데 무슨 의미인가요? 제 어머니 이름 이니셜이에요. 윤경옥. K는 경, Y는 옥이죠. 어머님을 기리는 의미로 지으신 거군요. 네.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서 만든 건물이거든요. 당연히 어머니 이름을 붙여야죠. 기자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층 공간은 왜 무료로 운영하시나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나눔이 중요하다고. 좋은 음식도 나누고 따뜻한 말도 나누고 저는 공간을 나누고 싶었어요. 멋진 생각이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났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간판에 조명이 켜졌어요. KYBUILDING 황금빛으로 빛나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밖으로 나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작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을게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어요. 지혜롭게 참고 때가 되면 행동하는 것.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소란이 아니라 확신으로. KY 빌딩 간판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그리고 서연의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 있었어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게 서연의 복수였고 동시에 회복이었습니다. 조용했던 며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하고 때가 왔을 때 당당히 맞섰죠. 10년 동안 무시당했지만 단 한 번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였죠. 지혜롭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행동하는 것. KY 빌딩의 불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